네. 일단 2026년이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 첫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미랑 프로젝트 시작하고 단톡방 이렇게 운영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어떤 이유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자본주의의 혜택을 제가 누리고 싶었던데, 일단은 가장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선택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스레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받은 질문이었고, 여기 안에서도 되게 많이 받은 질문이었는데, 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사교육 시장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장의 규모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라는 게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학원에 내는 돈들이 엄청 증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그 정도로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정부에서 대놓고 규제한 몇몇 사업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학원이. 근데 학원은 사실 그럴 만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공간이기도 했고, 그 당시 이제 면역력이 이제 취약한 아이들 연령대가 그 학원에 제일 많이 밀집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교육 시장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사교육 시장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이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의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20년을 이 씬에 있었지만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 내부적으로도 선생님들한테도 원장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것 같고,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특히 이제 제 지인들이 학부모가 된 경우들이 많아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이제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 어디를 보내야 돼? 그 특히 비약군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요번에 마미랑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지역은 제가 어딘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는데 주변에 우리 아이 레벨에 맞는 학원을 고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자, 학원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학원 시장이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씩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26년에 학원 선택이 복잡해진 이유,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급격히. 그 아마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 90% 이상이 스레드에서 보셨을 텐데, 스레드에서 조금만 알고리즘을 사교육이나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타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최근에 개인을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문제를 막 랜덤으로 만들어준다거나 그래프를 그려준다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날카롭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GPT에다가 그냥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문제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정답 알려주고 해설해줘라고 얘기하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에서 혹은 수능 수학 기준으로는 수학이 조금 아직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등 수학까지는 크게 에러가 나지 않고 오히려 깔끔해요. 한국말로 설명하는 부분도 잘 나오고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에듀테크에서 이제 보통 온라인이나 에듀테크나 디지털 이제 학습에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애가 안 한다인데 사실 이 얘기를 코로나를 포함해서 그 전부터 너무나 많은 디지털 학습 시장에서 들어왔던 얘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요번에 이제 디지털 AI 교과서가 이제 도입이 되면 실제로 학교에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대의 디바이스에서 나머지 학생 디바이스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에도 들어올 뻔했죠. 이제 실제로 이제 몇몇 교실이나 뭐 특히 컴퓨터실 같은 데서는 이미 도입이 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진입장벽이 낮게 이제 그 기술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전통적인 학원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곳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선택받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슈로는 당연히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끼시죠? 서울에 얼마 전에 6학년의 반 개수와 1학년의 반 개수, 그러니까 신입생이죠. 반 개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죠. 서울 학군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변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는 좀 자극적으로 내부자의 진실이라고 썼는데, 조금만 학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학부모님들이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적의 학원을 찾는 요 단계를 좀 밟아가고 이제 Q&A를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이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글씨가 깨진 부분들은 AI를 활용해서 그렇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가 대형 프랜차이즈가 학군지에는 이제 다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학군지여도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너무나 유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소규모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다기보다 좀 슬픈 사례인데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이것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지역에 그 교육청에 가면 그 학원 및 교습소의 점포 개수가 카운트되어 있는 그 보드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교육청에 가면 볼 수 있는데 폐업한 그 학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점포 수가 유지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들이 이제 빅테크에서 해고를 당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막 다들 그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그 개발자 그 너드남들이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일자리 돌려달라고 막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옆에다가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이 문을 닫으면요, 거기 있던 강사들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창업을 해요. 뭘 창업을 하겠어요? 공부방 내고, 교습소 내고, 프랜차이즈 얻어가지고 또 뭐 그거 하나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자그마한 학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온라인 시장도 지금 점점점 이제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이제 요걸 이제 섞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장점, 여기에 장점 막 섞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요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조금 생각하기 어려우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목표가 불분명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치겠다. 내가 이 학원에 보내는 목표는 무엇이다가 명쾌해야 돼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게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 성적 올려달라는 거지. 근데 그냥 성적 올리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았으면 학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업을 하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학원들이 본인들 스스로 잘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 이거는 사실 수요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되게 민감하게 변하고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모 세대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이거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당장 저만 해도 실리콘밸리에서 파트너십 일하면서 난 20년은 영어 가르쳤는데 영어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 난리 나겠는데?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시장에 돌아와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막 목소리를 내는 중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각각인 가격들이 옛날에도 고질적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마미런 프로젝트만 해도 과목 그 비용이 제가 지금 클래스 카드 10,000원에 하고 있고, 중등 15,000원에 지금 하고 있고, 매일 국어는 이제 가맹비가 워낙 좀 헤비한 것 중에 하나여서 제가 33,000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학도 지금 이제 컨택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학도 가맹비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나중에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다 합쳤을 때, 다 합친다는 건 국영수겠죠. 10만 원을 넘지 않게 세팅을 해보자가 목표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동네마다 좀 다르지만 학원비가 중등 기준으로 이제 비학군지에서 주 3회 정도 갔을 때 20에서 25만 원 사이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거의 10년 가까이 안 오른 가격일 거예요. 물론 더 받는 지역도 있지만 그리고 또 개인 과외로 나올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또 적지 않겠죠. 저도 개인 과외를 받으면은 이제 시급을 그렇게 작게 부르는 강사는 아니긴 해서 저는 또 20년 차 이렇게 또 짬밥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가격만큼 아이가 성적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진짜 복잡계죠. 그리고 막 상위 1%를 관리해 주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스카이 의대반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뭐 맞춤 학습을 해주겠다. 그런데 사실 특히 초등 시장에서 어머님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리고 그 어머님들 커뮤니티가 지역마다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이제 맘카페가 동네마다 계속 있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 들리는 정보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막 이게 참 웃기게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자꾸 그 휩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맞는 건 이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쭉 끌고 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데 흔들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주 내려와서 진짜 웃긴 걸 봤는데 이것도 제가 학교는 말할 수가 없고 여고였어요. 아, 여고라고 말하면 이것도 되게 많이 접혀지는데 제주는 여고가 몇 개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고였어요. 근데 들어보니 그분의 자녀분은 고2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옆에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저자세로 굽신굽신하는 다른 아주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자녀도 고2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어머님을 엄청 이렇게 축켜 세워주면서 아유 우리 애도 그 스터디 그룹에 껴주면 감사하지 감지덕지지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뭐 학종을 떻게 해야 되는지 세특을 지금 이제 2학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든 정보를 얻으려고 이제 이분은 막 굽신굽신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고 또 그 질문을 받는 분은 굉장히 고자세로 아니 뭐 그거는 내가 혼자 결정할 건 아니고 아니 근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리를 알아봐 줄 수는 있지 근데 또 너무 기대는 말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너무 제가 듣기에는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면 둘이 주고받는 대화 중에 고급 정보가 1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업계 사람이고 그게 굉장히 그 정보에 가까이 닿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손을 뻗었으면 혹은 제대로 된 전문가 한 명만 알고 있었어도 그 주변에 혹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 입시 강사가 입시 컨설턴트가 제대로 한 명만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저 아줌마한테 막 굽신굽신 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없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막 제가 제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녀의 앞길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웨비나를 쭉 진행하면서 꾸준하게 얘기해 오고 있는, 견지하고 있는 그 이제 스탠스 중에 하나가
AI 시대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앞으로 AI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직업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필요한 인재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비즈니스 이슈 중에 꽤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깜부치킨에서 우리 그 삼성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그리고 제가 한 분은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세 분이 모이셔가지고 깜부치킨에서 회동을 갖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카드 몇만 장 이렇게 확보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뭐 오늘만 해도 코스피가 4,300을 찍었다가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지금 종가를 4,200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만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5천을 바라보고 있다. 5천을 목표로 갈 것이다. 근데 그 정권 바뀌고 나서 2,500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3,000에서 4,000까지 올라간 거 보면 제가 엄청 불가능한 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치권 내 이슈와 상관없이 그냥 경제적인 그 비즈니스 규모만 보면 물론 이제 외국 자본이 투자가 좀 많이 들어와서 뭐 버블이나 만의 말은 많지만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젠슨 황의 엔비디아가 전 세계 원탑이고 그들만의 독주가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렇게 빨리 깨질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GPU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드웨어 부품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가 현재 전 세계에서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이 삼성이고 마지막에 마이크론인데 현재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GPU, 엔비디아의 그 고사양 GPU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 HBM 반도체라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양산력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세 개밖에 없고 그중 두 개가 우리나라예요. 그 우리나라 반도체 패권국으로서 굉장한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라는 지금 이제 기대치가 있고 뭐 그와 관련해서 다른 이제 AI 산업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인데, 근데 이제 젠슨항의 엔비디아가 1위를 굳건하게 지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이제 후발 주자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얘네가 매섭다. 막 예를 들면 뭐 중국 자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크면서 봤던 뭐 평생 직장이라든가 뭐 대기업 뭐 불패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단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치가 높아지는가가 계속 변하면, 교육은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의 세대를 포함해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부모 세대가 공감할 텐데, 우리는 대기업에서 원하는 신입사원의 인재상을 교육받아 왔어요. 그 능력치를 잘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해왔어요. 우리나라도 그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숙고해서 세팅을 해왔는데, 이제는 대기업 신입사원을 육성하는 방식으로는 AI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 사항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인재를 가르치려면 뭘 가르쳐야 되지? 이로 거꾸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의대에 나오면 짱이던 시절 그리고 90년생들의 신화였던 공무원 근데 MZ들은 공무원 이제 싫어하죠.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뭐 인기 있는 직업 뭐 이런 것들이 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였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는 뭘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원을 이제 가려고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레벨 테스트를 만납니다. 레테 많이 해보셨죠? 레벨 테스트. 근데 이게 많은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레벨 테스트는 학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얘가 어떤 수준일까를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학원에 오고 얘를 내일부터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학생한테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당연히 얘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수준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이 사실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알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더 정확히는 얘가 뭘 모르고 있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시험의 목적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얘가 잘 알고 있나를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게 이제 시험의 목적인데, 이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시험을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래 처음에. 근데 학원에서는 이제 얘의 레벨이 우리 학원에서 감당이 가능한가, 그리고 얘의 커리큘럼을 우리 학원에서 내일 당장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뭘 봐야 되냐면 이 점수가 가지고 있는 높낮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 포지션을 보면 안 됩니다. 학원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약간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암 환자한테 하는 얘기 있죠. 왜 이제야 오셨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보통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애가 혼자 알아서 공부를 잘하면 학원에 왜 옵니까? 그렇잖아요. 혼자 공부를 하기 어려워하고 공부가 집에서 안 되니까 비싼 돈 내고 학원에 맡기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왜 가요? 수술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프니까 수술을 해서라도 고치려고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약을 먹어야 되니까 무슨 약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병원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왔다는 건 이미 이 친구는 공부가 혼자 해결이 안 되는 친구예요. 뭐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니까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벨 테스트는 뭐가 막혔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레벨 테스트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학부모한테도 그렇고 학생한테도 그렇고 레벨 테스트는 굉장히 기초적인 영역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제까지 다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거고 그 문제를 네가 챌린지에서 뭐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너의 능력 바깥이라는 판단이 들면 굳이 거기서 끙끙 싸매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아는 것만 풀고 줘라.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다. 이게 맞아요. 근데 보통 학원에서는 이제 이 친구가 잘 푼 맞은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이제 작게, 짧게 하고 이 친구가 틀린 부분들 중에서 약간 이제 이걸 모르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아, 이건 좀 속상하네요. 이건 지금 중이 올라가는데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거는 지금 1학기 때 제대로 학습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보는 포인트는 학생이 레벨 테스트에서 나온 점수 자체에 뭔가 그 판단 기준을 두는 것보다 일단 첫 번째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넘어지시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점수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학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죄진 것처럼 기죽고 들어가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게도 학원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보다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뿐만이 아니라 원래 학교에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당연하잖아요. 상대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 애가 뭔가 처지고 있나 보다 못하나 보다 심지어 거기서 높은 점수를 맞았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에서는 우리 애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앞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학원 내놈들이 알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반배정의 함정이 있는데 무조건 높은 반에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아이들 사이에 이상한 자존심 싸움이 좀 되는 게 좀 있어요. 그 좀 오래된 일인데 그 카이스트가 지금은 뽑지 않는데 옛날에는 카이스트 자체 평가 기준을 가지고
너는 좀 천재성이 있구나, 영재성이 있구나 하면은 데려다가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고 그래서 막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에, 초등학교까지는 좀 오버였던 것 같고, 중고등학생 나이에 카이스트를 입학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왜 가능했냐면, 카이스트는 교육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과학 그 개발 그 하는 과학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원 개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산하의 대학교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이라든가 포지션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어지도록 학습 커리큘럼을 짜놨기 때문에 대학교랑 비슷한 위치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카이스트는 대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로봇 천재가 있었어요. 얘가 이제 집에 골방에 앉아가지고 막 부품 사가지고 막 아두이노 가지고 납땜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로봇을 만들고 혼자 프로그래밍을 짜고 막 코딩을 독학을 했고 막 이런 정말 천재적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만나보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가 너무 잘해.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카이스트를 딱 불러가지고 입학을 했죠. 뉴스도 나고 난리가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1년 후에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반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이 성향과 맞지 않으면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스카이캐슬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반에 들어가면 특히 우리나라 애들이 그 근거 없는 완벽주의가 있어서 질문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 내가 이걸 모른다는 걸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집에서부터 용납받지 못했어요. 학교 분위기라든가 혹은 친구 또래 집단에서 용납받지 못했어요. 내가 이걸 질문을 해서 이걸 모른다는 걸 내 스스로 오픈하는 건 마치 맹수에게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와요.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상위반에 올라갔으면 거기가 넉넉하게 상위반에 들어갈 실력이 돼서 가 있는 경우는 뭐 대부분의 학원에서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죠. 이해됐니? 됐니? 여기까지 따라왔니? 물어봐요. 근데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래도 공부 꽤나 한다는 애들이 눈 또말또말하게 뜨고 따라와가지고 테스트 딱 봐가지고 시험 봤는데 반도 못 맞춰요. 너 왜 이렇게 된 거지? 따로따로 물어보면, 이해를 못 했대요. 왜 질문 안 했니? 그러면, 창피해서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특히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내가 무언가 못 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실패했다가 극복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자들에게 내 약점을 드러낼 수 없다는 어떤 그 회피 성향이 발동이 되면 학원 가기 싫어요라고 합니다. 학원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 레벨별로 학습을 하는 건 사실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 학원에서도 막 맞춤형, 소수 정예, 막 그룹 이런 소수 그룹 이런 거 할 때 어머님들이 더 반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 애한테 한 번이라도 더 봐주겠지 이런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상위반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선생님들도 약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건 저도 경험했던 건데 제가 그래도 나름 그 이제 비학군제 지역 학원에서 우리 학원을 좀 최고로 키워보자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떠한 목적으로 이제 프리미엄급 반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속도로 한번 달려보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반을 만들어서 해봤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죠. 아이들이 내가 입안에 들어왔다라는 자부심이라든가 의욕이 넘치는데 실제로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걸 같이 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으쌰으쌰 이겨내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는 모르겠고 전 틀렸어요. 선생님 먼저 가세요. 이러고서 애들이 이제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잘못된 그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레벨 테스트에서부터 일단 한번 주눅이 들고 시작을 하고 그 애도 느껴요. 문제 풀면서 이 문제 어렵다. 왠지 이거 못 맞춰서 점수 안 나올 것 같은데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다. 그러면서 애가 이제 자기 방어를 발동하죠. 그래서 제대로 좀 찍었어. 뭐 자기 실력이 아닌 양. 뭐 이렇게 제대로 몰라서 못 풀었다는 얘기를 못 하죠. 그리고 어머님도 왠지 자기 자녀의 점수가 자신의 점수인 양 원장님 앞에서 쩔쩔 매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막 시험 잘 레벨 테스트 잘 봐가지고 막 상위반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거기 못 들어가고 이게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레벨 테스트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애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뭐지? 그리고
너희 학원 녀석들이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거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 맥락으로 적절한 반을 선택하는 거지. 와가지고 우리 애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제발 한 번만 그 프리미엄 밤에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청탁이 실제로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그걸 심지어 제가 어딘지 동네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시골이었어요. 굉장히 시골이었고 깡시골이었어요. 깡시골이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우리의 반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저가 강사 입장에서 왜 반을 내려주시길 원하냐 그러면은 가끔 엄마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 애가 콧대가 높아져서 안 되겠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다음 반편성 때는 우리 애 좀 아랫반으로 끌어내려 주세요. 좀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뭐 자존감이라든가 성향상 좀 낮은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저도 아이를 지켜보고 좀 고민을 해본 결과 네, 저도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와 동의하에 학원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에 그러면은 아이와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반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그 학원에서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히 뭐 강사의 경력과 영역, 그러니까 저도 20년 차인데 사실 학원 강사들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호봉이 차면 연봉이 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이라든가 짬밥을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챙겨주는 것도 있죠.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역량입니다. 이 사람이 1년 차든 10년 차든 역량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가 원하는 바를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돈을 쓸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절약해 주느냐를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맥북을 바꿔야 될 때 내가 이 맥북을 다음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사면 한 200만 원 더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절약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버전을 삽니다. 근데 같은 이유로 저는 핸드폰 바꿀 때마다 아이폰 프로를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을 프로를 쓴다고 해서 제 시간이 절약되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 라인 한 40만 원, 50만 원 싼 거 써도 용량만 충분하고 이거 돌아가면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 레벨의 막 고성능 카메라와 막 고용량 배터리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데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17 프로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은 계속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녹화본만 그냥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만 제가 좀 기획하고 있는 다른 비즈니스가 있어서 촬영용으로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프로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굳이 비싼 강사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냉정하게 우리 애가 서울대 쌤 만나서 수업 받을 필요가 없으면 비싼 돈 내고 그 쌤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급 2만 원에 대학생, 전공자 정도면 충분히 우리의 역량을 끌어줄 수 있고, 그 학습 습관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렇게 맞추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입지와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땅값이 비싼 동네를 가면 학원 월세가 비싸겠죠. 그러면 원자연들은 당연히 학원비 안에 그 비싼 월세를 포함해서 넣겠죠. 근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집값이랑 비례하게 학원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력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만 어머님들이 가끔 간과하시기 때문에 이 여기는 학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 부분 안에 땅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 정원이 소수일수록 비싼데 이건 왜 그러냐면 학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선생님이 한 시간에 똑같은 학원비를 받고 30명을 수업을 하는 거랑 3명을 수업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학원에 이득이 되겠어요? 똑같은 시간 동안 한 선생님에게 월급 주고 수업을 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한 선생님이 한 타임에 많은 애들을 가르칠수록 학원이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 인원을 줄이면 줄일수록 당연히 그 시간 대비로 학원비가 비싸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브랜드 프리미엄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어느 시장에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걸 비판하면 누워서 침 닦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내 20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논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비에 대한 이제 버짓을 짤 때 교재비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강비 꼭 물어보십시오. 특강비. 이거 학원에서 특히 프랜차이즈를 끼고 있는 학원에서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어딘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방학 때쯤 되면 본사에서 선생님들을 불럽니다. 특히 원장님들 급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우리가 특강 플랜을 짜주겠다. 그래서 방학 때 교재비랑 뭐랑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 이렇게 수업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이제 가맹점들은 보통 이제 교재를 팔아야 그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어차피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 와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특강으로 아침반 하나 열어가지고 아침에만 푸는 교재 하나 더 팔아가지고 학원 수익을 올려보자. 다 같이 으쌰, 으쌰, 으쌰. 그러면서 이제 서로 특강에서 원하는 매출을 서로 막 돈으로 부릅니다. 뭐 올여름 특강 매출 얼마? 말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해요. 싫어합니다. 제가 봤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보통 그거를 월 단위로 보통 물어보시는데 그런 학원일수록 1년 예상되는 총 교육비를 물어보시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 특강비라든가 뭐 방학이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수능 11월에 끝나고 이제 윈터 시즌 오픈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열을 올리기 시작하죠. 올겨울 누구보다 뜨겁게 보내는 우리 학원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물론 그런 얘기는 저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학기상 되게 중요한 시즌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학기가 바뀌는 거랑 학년이 바뀌는 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재비, 초등 같은 경우는 교재비 따로 받는지 안 받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교재비가 수강료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도를 슬슬 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권 정도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뭐 노말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보다 보면 이 친구는 한 달에 한 두 권 뗄 수 있겠는데 아니면 최소 1.5권, 그러니까 두 달에 세 권꼴로 떼겠는데 싶은 아이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교재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으면 원장님들이 그런 거 허용을 잘 안 해줍니다. 그냥 천천히 진도대로 빼. 다 풀었으면은 뭐 다른 거 뭐 게임 같은 거 시켜줘. 뭐 이러면서 진도를 슬슬 빼요. 그러니까 교재비도 따로 받는지 아니면 요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따로 돼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포함되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월 한 달 동안 이제 테스트 기간으로 특히 12월에 신청하신 분들도 연장해서 제가 지금 이제 몇몇 과목들은 테스트 기간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랑 효과를 볼 수 없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나요? 근데 의외로 학부모님들 중에 특히 워킹맘들 중에 숙제 내주는 거 싫어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집에 와서 숙제를 했나 안 했나 챙기는 게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숙제를 안 해가면 학원에서 전화하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수치심, 그때 느껴지는 불쾌감,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숙제를 내주지 말고 학원에서 다 끝내줘라라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좋다 나쁘다의 부분은 아닌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 학습의 학은 배우는 과정이고요. 습은 익히는 과정이라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을 하려면 숙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학원에서 투부정사 배웠으면 집에 가서 투부정사 영작 12개 해봐야 돼요. 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원에서 다 끝내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물론 학원에서 습시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서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학원 강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 성실하게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제대로 풀었나 안 풀었나를 확인하겠지만 잘 상상해 보세요. 학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교실에 8명이 있을 겁니다. 뭐, 많아야 8명, 6명 보통 있을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근데 8명 정도 앉아 있는데, 10문제 이제 풀으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이걸 동시에 딱 끝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는 초능력입니다. 그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 다 그 10문제를 푸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다 다른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존재할까요? 학원 내에. 얘가 이걸 다 풀었으면 다음 단계를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죠. 강사가 다음에 뭘 시킬지 머릿속에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 A 학생이 다 풀었는데 B 학생은 아직 반도 못 풀었어요. 그러면 B 학생이 초조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간격을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문제 개수가 적어야 돼요. 왜냐면 아이랑 A 학생이랑 B 학생이랑 문제 푸는 속도의 간극은 이 아이의 학습 속도 곱하기 문제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개수가 줄어들어야 간극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5분에서 한 10분 내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리 푼 애가 아직 못 푼 애를 기다리면서 다음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10분도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내고 똑같은 돈 내고 학원에 있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학원에서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건 사실은 내신 시험 기간이라든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거는 크게 의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리는 것도 선생님이 얘가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 거 이해를 했나 못했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빠르게 개념적인 요소들을 풀리는 거지. 아이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영어 같은 경우 사전을 찾아봐야 되고, 모르는 문장 구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앞에 개념도 찾아보고 이렇게 이런 걸 하기에는 학원에서 문제 푸는 건 사실은 양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원에서 1시간 공부했으면 집에서 1시간 숙제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삼각김밥 사 먹고 학원 가가지고 집에서 저녁 먹고 그러면 금방 8시, 9시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숙제할 시간이 집에 과연 있는가? 중학생이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12시까지 잠 안 자고 그거를 부모님들도 그렇게 크게 좋아하시진 않잖아요. 그런 루틴을.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스스로 학원에서 공부하고 온 것으로 면제부를 받고 나 공부했어 학원 갔다 왔어 나 이제 TV 보고 게임할 거야가 아니라 학원에서 공부했고 학교에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집에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집에 와서 공부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 애는 학교 끝나고 오면은 가방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예습 복습하고 노트 필기부터 합니다. 이런 집은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런 아이들은 학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가서 효과를 보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내가 모르는 것만 빠르게 해결해 오는 아이들. 혹은 내가 무얼 공부해야 되고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수동적으로 시키는 걸 해서 그거라도 해서 실력을 느는 케이스. 그러니까 학원에 갔을 경우에 어머님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나는 우리 애를 비싼 돈 내고 학원에 맡겼으니 내 일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안타깝지만 아이가 그렇게 질적인 성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학원 강사들 특히 중고등 내신 있잖아요. 점수 뽑는 귀신들이에요. 특히 그 지역에 오래 있던 선생님들은요. 그 선생님들이 바뀌어도요. 그 학교 시험 출판사 뭐 지문 뭐 단원 이것만 들어도 무슨 문제 무슨 문법 뭐 나오고 이게 머릿속에 줄줄 떠오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점수를 뽑는 건요. 정해진 시간과 아이가 그걸 해낼 수 있는 그 뭐랄까 역량만 있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시키는 대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 그리고 그걸 애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양으로 조질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점수는 뽑아요. 이게 중고등 내신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시고 그거 하려고 학원에 보내고 그 제가 얼마 전에 스레드에 올렸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반대 댓글을 받았던 건데 내신에만 집중하기에는 중학교 영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 내신 대비 시간과 학습 양을 좀 줄이고 뭐 회화라든가 원서 수업 같은 거 하면 더 좋을 텐데 아쉽다라는 글을 올렸더니 막 댓글 중에 막 이런 거 있죠. 우리 애들은 내신만 하도 시간이 빡센데 너 뭐지? 시험 뭐 공부 안 해봤지? 막 이런 댓글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닐 때 어머님들이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그냥 아이를 학원에 맡기고 끝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가야 돼요. 학생, 학부모, 학원 혹은 뭐 선생님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긴밀하게 협업해야 돼요. 사이좋게 서로서로 협동해서 한 학생의 성장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으로 우리 애는 그냥 영어 점수가 올랐으면 좋겠어요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제일 안 믿는 게 저 중학교 때 수학 100점 받았어요. 저 중학교 때 영어 A 받았어요. 아무도 그거를 실력이라고 믿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현재는 수능이겠죠.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처음 보는 수준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가 처음 보는 영어 문장을 읽어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 피지컬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수능이 목표가 아니다. 좀 더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스피킹 테스트 보지도 않고 수능에는 뭐 글쓰기 시험 있지도 않지만 나는 그걸 좀 쌓아야겠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그러면 그거에 맞는 학원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거에 맞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학원에 요구를 하셔야죠. 강사에게 요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냥 학원을 보내는 것 자체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학생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어 그러니까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의미가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실력을 갖추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중학생인데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뺑뺑이로라도 집 가까운 데를 갈 정도의 기본 실력은 갖춰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하는 것보다 최소한 그래도 억지로라도 학원에 가서 그래 아까 그 선생님이 말한 그 100점 맞는 기술 써가지고 점수라도 만들어가지고 인문계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니?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교육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사실 제가 이 뒤에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있는데 이제 스텝 1이거든요. 이 얘기는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기 전에 엄마가 우리 아이를 앉혀놓고 우리 애한테는 어떤 학원이 어울리나요? MBTI 검사하듯이 대형 학원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뭐 소그룹 학원이 맞을까요?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오프라인 학원에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한 가지에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을 건데 실제로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동네에서 꽤나 친다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제주도 내려올 때, 저랑 또 유난히 잘 맞기도 했고, 그래서 저랑 온라인으로 공부를 1년 반 정도 했어요. 하다가 아이가, 저는 선생님 너무 좋고, 뭐 온라인 수업하는 거 다 좋은데, 저는 앞에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는 선생님보다 하나라도 못하는 거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고 잔소리를 해주고 그거를 좀 짚어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저한테는 좀 더 학습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험 기간마다 제가 자료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챙겨주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딜 가든 공부는 잘할 거다. 왜냐면 꾸준히 이제 1등급은 찍어내고 있었거든요. 무리 없이 1등급 찍어내고 있었는데 본인 생각에 이제 본인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걔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학군지가 아니고 시골 학교에서 받는 1등급이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수능까지 갈 때 내가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끊임없이 더 올라가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어렸을 때부터 봤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그 심각하진 않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멘탈 관리를 하느라고 이 친구를 좀 혼내기보다는 좀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쭈쭈 하면서 끌고 왔었는데 그 친구에겐 오히려 그게 이제 독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심지어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친한데 잘 맞는 선생님과 잘 맞는 학습 성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원을 고르기 전에 우리 아이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녹화를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이걸 마칠게요.